우리 중학교 3학년 풀이 하겠습니다. 여기는 67쪽이죠. 대기 중의 수증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들을 잘 설명을 듣고 가야 돼요. 자, 포화 상태라는 거는 공기 중에서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하고 같은 상태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포화 수증기량은 우리가 포화가 다 됐다 그러면은 일단은 딱 매칭이 돼가지고 공기가 수용할 수 있는 그 공기가 그 온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정해져 있어 온도마다. 그런데 실제 수증기량하고 딱 같은 지점에서 그 곡선 안에 우리가 요렇게 된 그래프들이 많이 있는데 요렇게 곡선 안에 요 곡선 상에 있는 거를 포화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다른 말들도 또 알아둬야 됩니다. 1번에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이 정보를 모르면 그 다음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꼭꼭 챙겨서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은 공기 1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량, 공기 안에 들어있는 물방울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 높은 거 맞습니다. 이건 이슬점에 대한 거는요.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자, 이게 지금 포화 상태에 있는 포화 곡선이라고 쳐봐봐. 그러면은 실제 공기가 뭐 요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뭐 A점이 요렇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요? 요쪽으로 가서 여기가 이제 포화 곡선까지 가서 여기의 온도죠. 여기 몇 도 C라고 나옵니다. 이 상태, 포화 곡선이랑 만나는 바로 이렇게 뒤집어진 기역자로 내려오는 여기의 온도, 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해요. 수증기량이 높아. 지금 A가 여기 점에서 이랬다. 그럼 B점은 어떻게 될까? B점이라고 여기 했지? 이거를 임의의 B점이라고 써요. 실제 수증기량이 이렇게 A점하고 B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화 수증기량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있을 점도 온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 당연합니다. 자, 이런 거 좀 이해하시고 계속 얘기해 줄게요. 있을 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하고 같죠. 이 이슬점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수증기량이 포화 상태일 때의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풀리는 문제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걸로 풀리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전체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만 쏙 골라 먹으려고 하지 말고 얘들아, 이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야 그 다음 문제가 풀립니다. 자, 2번 두 개의 비커에 같은 양의 물을 담고 한쪽만 수조로 덮은 채 이쪽은 증발이 뭐 이렇게 날아갔을 거 아니야. 그 증발이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얘네는 증발을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여기에 부딪혀서 여기에 공기 수증기가 다 포화 상태로 가득 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 비커는 계속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게 맞죠. 나는 포화 상태에 도달하겠죠. 일정 양만큼. 자, 3일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당연히 나가 많습니다. 자,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3번.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가열했대. 여기서 여기는 온도가 올라가겠네. 온도가 더 높다. 여기는 온도가 낮다. 이런 개념이죠. 내부의 변화는 어떻게 돼요? 기온은 이쪽으로 갔을 때, 여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찬물에 넣었을 때 기온이 낮아지고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고 뿌옇게 흐려진다. 뿌옇게 흐려지는 개념이 바로 구름이 생성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든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응결이 일어나가지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응결이 일어나요. 응결. 그러면서 이게 얘네들이 내뿜는 거 얼음 알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름이 생기는 그런 거랑 비슷한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거 좀 어렵죠? 중요합니다. A에서 D 공기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형형색색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자, 옳은 것은 딱 2번이야. 2번부터 설명할게요. B 공기, B 보이죠? B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 왜요? 왜요? 실제 B점이 어디 있는데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에 있기 때문에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설명 끝났고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A 공기 어디 있어? A 공기 여기 있죠? A 공기는 아니지 포화 상태죠? 자, C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C 공기에서는 실제 수증기량 쭉 가보면 옆으로 이렇게 가면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그럼 B와 같죠? 세로축 B와 같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 공기를 포화시키려면 D 공기 여기 있는데 여기 D 공기를 이렇게 가서 곡선으로 데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도 되고 A로 A점까지 올라가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선 A로 이동시키는 것을 그 방법을 했어요. 그러면은 수증기를 더 공급해야 됩니다. 얼만큼? 자, 여기서 A점까지 가려면 27.1이니까 지금 D 공기가 7.6밖에 안 되니까 27.1 빼기 7. 뭐 계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요. 이런 걸 물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D 공기의 이슬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화 곡선까지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온도가 바로 이슬점이다. 10도가 되겠습니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설명을 집중해서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A에서 D 중 이슬점 뭐라 그랬어? 곡선상에 있어야 돼요. 포화 곡선 안에 들어가야 이슬점이 되는 거예요. 이슬점은 사실은 온도를 말하는데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기가 포화점이죠. 여기가 포화점이죠. A점이 가장 높고요. 가장 낮은 것은 D다. D는요, 이게 같은 여기 곤도 30도 아닌 거 아니야. 왼쪽으로 가서 곡선까지 가야 된다고. 자, 이슬점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싹 지우고 싶은데, 지워졌어. 여기 지우고 이슬점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자, A점은 여기가 바로 이슬점이라서 이슬점이 30도예요. 30도. 자, 이슬점은 온도라고 했어요. C는요, 요렇게 가서 포화 곡선까지 끌고 갔다가 여기. 그래서 B하고 C가 이슬점이 같아요. 20도입니다. 이게 이슬점이에요. 자, D의 이슬점은 이쪽 곡선까지 가라고. 그래서 그때 온도를 재라고. D의 이슬점은 10도씨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의 정답은 2번. 자, 6번 공기 4kg 이런 거 단위가 중요해요. 왜? 범위가 달라졌어요. 원래 그래프에서는 1kg일 때 곡선이 나왔는데 4배가 늘어난 거예요. 마지막에 4배를 해줄 거예요. 자, 10도씨로 응결했을 때 자, 공기가 1kg일 때를 기준으로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10도씨로 낮추었을 때 C공기래요. 자, C공기로 갈게요. 여기 보세요. 자, C공기로 갈게요. C공기로 가서 여기에서 10도씨로 낮춰서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C공기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원래 실제 수증기량은 14.7이었는데 7.6으로 뚝 떨어졌죠? 14.7에서 7.6을 뺀 다음에 이거는 1kg 기준이니까 요렇게 나온 거를 4배를 해서 28.4가 나온 겁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조금 반복해서 요거 유튜브니까 조금 반복해서 꼭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도씬 어떤 공기가 있었어. 그런데 20g이 있었는데 가 있을 점과 나 이 공기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실제 수증기량은 20g이라는 겁니다. 자, 20g일 때 30도씨에서의 20g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0도씨 인데 얘가 여기 사실은 아까 밑에 표가 나와 있어서 그거 봐도 되긴 돼요. 근데 가에 있을 점. 이거는 이거 보는 거 아니구나. 죄송해요. 자, 요거 표만 어쩐지 표도 있고 그래프도 있고 이상했어. 자, 그랬을 15도로 낮췄대요. 그럼 2kg이다. 여기서는 그냥 킬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서 사실 1kg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를 15도씨로 낮추었을 때인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도씨의 요것을 요렇게 15도씨로 낮추자. 그러면은 9.4g이 응결이 됐단 말이야, 얘들아. 응결이 됐지. 그런데 이제 원래 범위를 두 배로 늘렸으니까 요거 자체의 범위를 늘렸네. 그랬을 때는 요렇게 그람, 응결한 거는 요렇게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있을 점은 뭐냐? 있을 점 원래 20도씨일 때 포화 상태일 때의 온도죠. 포화 곡선상에서의 온도가 있을 점이죠. 그래서 25도씨가 되는 겁니다. 둘 다 순서 바꿔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갈게요. 상대 습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어요.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해. 근데 기온이 높아지면은, 자, 이 보통 이쪽이 기온이죠. 이쪽이 기온이야. 높을수록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상대 습도가 낮다. 상대 습도는 여기서는 실제 수증기예요. 실제. 자, 상대 습도는요, 반대 개념이다. 반비례입니다. 여기 반비례라고 써 있는데, 상대 습도는 반비례가 맞아요. 이거는 기온이 올라갈수록, 선생님, 여기 곡선이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이슬점이 올라가는 거고, 실제 수증기량이 올라가는 것 뿐이고요. 상대 습도는 오히려 반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만 설명해 줄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기온이 10도씨일 때를 생각해봐. 여기서 기온이 10도야. 그리고 여기 30도라고 쳐봐. 자, 기온이 10도일 때 이슬점이, 여기 포화 수증기량은 뭐 5g이다. 이렇게 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15g이다. 이렇게 쳐. 근데 실제 예점은 어디 있어? 여기가 A점이 여기 있다. 이렇게 치면 한 10g쯤에 있었어. 자, 실제 공기가 10g. 자, 이슬점이 어떻게 바뀌고 상대 습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상대 습도, 이거의 공식이 뭐였어요? 자, 첫 번째,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이걸 백분율로 바꾼 거죠. 포화 수증기량이 여기서는 5g이었는데, 5g인데, 10도씨일 때 5g이었는데, 얘는 10g이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계산할 거고, 자, 10도씨일 때 10도씨, 그 다음에 30도씨일 때는 어떻게 돼요? 포화 수증기량이 15g이나 될 수 있는데 10g밖에 안 되네. 그러면 얘는 가분수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사실은 2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를 먼저 약분하면 200% 상대 습도가.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100 곱해주고 이러면은 여기서 3분의 2니까 3분의 2면은 70 뭐 아니면 60 몇 점, 67점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가 어떻게 돼요? 기온이 높을수록 상대 습도가 오히려 낮아집니다. 자, 이런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은 했는데 우리 친구들 왜 상대 습도가 그러나 실제 습도는 변하지 않는데 왜 그래요?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포화도가 이렇게 그릇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포화되는 거는 그릇이 넓어지는 거야. 그릇이 넓어지는데 실제 수증기량은 그대로 있어. 밑바닥에 잔장한장 이렇게 조그맣게 차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반비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 요거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64쪽 참고하세요. 선생님이 요런 것도 한번, 요런 것도 한번 써놨습니다. 우리 친구들 참고하려고 상대 습도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A일 때 A를 계산을 해놨어. 선생님이 다 그냥 계산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거 간략하게도 알 수 있으면 좋지만, 자, A는요, 포화 곡선 상에 있기 때문에 실제 습도가 포화 수증기량하고 실제 수증기량하고 똑같아. 그래서 100%가 나옵니다. A는 이게 상대 습도가 100%인 게 포화 곡선상에 있는 거예요. B 같은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원래 실제는 10.6이야. 그런데 여기에서의 어
저기 포화 곡선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위로 좀 더 올라가야 되죠. 포화 곡선으로 가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죠. 20도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B는 20도 같은 온도에서 그래서 14.7인 거예요. 그 온도에서의 포화 곡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식을 다 썼어. 자, 비교해봐. 자, 누가 큰지 A는 100%니까 얘가 제일 큰데 다른 건 진분수잖아. 진분수. 진분수 중에서 B하고 C를 비교해봐. B, C를 비교하면은 B 같은 경우는 분모에 비해서 약간 중간 이상이죠. 분자가 분모에 비해서 중간 이상인데 C는 어때요? 분모의 한 절반 정도 되죠. 그럼 당연히 BC에서 B가 큰 거죠. 얘가 분자가 조금 더 비율이 높으니까. 자, D하고 E를 또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D는 어때요? 둘 다 반도 안 돼. 둘 다 반도 안 돼서 당연히 BC보다는 작아요. BC보다 작은 개념이고요. 자,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비교해도 되는데 그게 오래 걸리니까 이 분수를 잘 들여다보면 보여요.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더 큰 게 크죠. 그래서 DC가 나온 겁니다. DE가 나온 겁니다. DE가 좀 더 커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전에 잠깐 분모는 다르지만 얘네들은 중간 이상쯤 됐고 얘네는 중간도 안 되니까 당연히 BC가 크고 DE는 상대 속도가 더 낮습니다. 얘는 100%니까 제일 크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요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을 한번 쫙 해보고 나면 계산기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 그래서 비교해 보세요. 그럼 몇 프로가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100%를 다 곱해가지고 여기도 100%는 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A, B, C, D, E 순서대로 상대 속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온이 10도씨인 공기 500g, 500g인 거 이런 거 중요하죠. 절반이죠. 1kg이 아니네요. 절반이네요.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2배 해줘야 이게 1kg인데 수증기가 1.9 들었네? 그러면 이걸 2배 해주자. 그래야 1kg의 기준에 충족이 되니까. 그래서 실제 수증기가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 수증기가. 그리고 도표를 보면서 포화 수증기량은 7.6이었고 실제 수증기량은 3.6이었습니다. 그리고 100까지 곱해줬더니 50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기억할 거는 요거 공식. 분모가 포화 수증기량, 분자가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요거가 9번, 10번 둘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인데 온도를 낮추면 반비례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쵸? 온도 낮추면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요거는 틀린 것도 한 번씩 봐주면은 A는 실제 수증기량이 7.6이었고 B는 10.6이니까 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왼쪽에 세로축을 보시면 실제 수증기량 세로축에 나와 있습니다.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 B와 C는 수증기량이 많다? 아니야, 같아. 포화 수증기량이 B는 C보다 B하고 C가 포화 수증기량이 14.7이죠. 이걸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몇 도일 때냐면은 20도일 때입니다. 그래서 20도를 기준으로 봐주면 포화 수증기량이 같게 됩니다. C하고 D는 있을 점이 높다. C, D는 있을 점 어떻게 왼쪽으로 화살표에서 곡선까지 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온도를 딱 재주면 C하고 D는 여기서 실제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지금 있을 점이 똑같아요. 있을 점 가는 거는 이제 할 줄 알아야 돼요. 요렇게 둘 다 똑같이 C하고 D하고 곡선까지 간 다음에 그 곡선상에서 딱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있을 점이 되는 거죠. 자, 요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자, D는 이보다 건조하다. 상대 습도가 어떠냐를 파악해 보면 되겠죠. 상대 습도가 D하고 E하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당연히 얘네들은 진짜 포화 수증기량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기준은 똑같아. 20g이 포화 수증기량인데 D는 어때요? D는 7.6이고 E는 어때요? E는 실제 수증기량이 이쪽으로 가면 5.4죠.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게 상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서 같은 선상에서 위에 있는 게 상대 습도가 더 높기 때문에 D가 좀 더 습한 공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될 때까지 조금 돌려서 보고 정 이해가 안 되면 별표하시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기온이 20도씨이고 이슬점이 15도씨인 공기 1kg에 기온이 20도씨인데 이슬점은 15도씨래. 이슬점은 이거죠. 포화 수증기 곡선에서는 이건데 현재로 이제 불포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어도 지금 이슬점일 때의 그 수증기량을 보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10.6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읽으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기온이 30도씨지만 공기 3kg 속에 수증기 이만큼이 들어있을 때 상대 습도는 몇이냐? 요거를 딱 보니까 30도일 때 이제 저기 뭐냐 30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27.1이었어. 그런데 얘를 이제 나누기 3을 해야지. 그지? 왜냐하면 1kg 기준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나누기 3을 했더니 10.6이야. 실제 공기가 1kg 안에는 10.6이 있었어. 곱하기 100 해서 계산을 짜라락 해봤더니 39%. 아우 상대 습도 정신없네요. 자, 기온이 25도고 상대 습도가 80도가 올라갔다. 자, 25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이 20.0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수증기량은 모르니까 실제 수증기량을 X라고 칩시다. 자, 그리고 나서 곱하기 100까지 해가지고 상대 습도를 80도를 정했네. 이것을 계산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했어요. 이거 뭐 약분도 하고 계산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16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계산할 때 퍼센트는 여기에서 80에서 바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100분의 80으로 바꾸긴 해야 되는데 16으로 했을까요? 자, 어, 자, 여기 100. 그러네요. 1600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100으로 해도 나오네요. 여기 100을 곱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16으로 나와서 16 나왔어요. 16인데 16이 이제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가 16이 나왔어. 그런데 이게 이제 10도씨로 낮췄대. 낮췄으니까 7.6을 빼준 거예요. 낮춘 거. 포화 수증기량을 낮춰서 응결되는 게 몇인가를 봤더니 끝내려고 했는데 얘는 누구 때문에 나왔어? 얘를 공기를 2kg을 또 계산을 해줘서 16.8까지 나왔다. 정말 좀 어렵고 복잡하고 생각할 게 좀 많았습니다. 이것까지 맞추면 1등급 갑니다. 와, 우리 친구들 이제 1등급 준비해 봅시다. 고등 1등급이긴 한데. 자, 중요한 거 1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밀폐된 방 안에서 난로를 비웠다. 온도가 높아졌다.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온도하고 상대 습도는 반비례하니까 60쪽에 있는 플러스 강의도 보시면 난로를 피웠을 때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또 올라가요. 수증기를 많이 머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점은요, 변화가 없어요. 낮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어차피 포화 곡선은 그대로 이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 습도는 반대로 낮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공기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했는데 원래 실제로 있는 밀폐된 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수증기량이 일정한 밀폐된 실내에서 이번엔 반대로 냉방을 했습니다.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럼 상대 습도 올라갑니다. 디귿만 맞는 거예요. 이슬점은 그대로고 기온이 떨어졌고 포화 수증기량도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날 하루 동안의 기온 상대 습도 이슬점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점이 아직도 안 보인다. 그럼 페이지 58쪽에 공부하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얘들아, 꿀팁을 주자면 이슬점이 요 밑에 있는 C거든요. 이거 점점점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책에서 요 부분이 이슬점이에요. 이슬점. 그런데 얘가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한 게 이슬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봐. 시간이 밤 12시에서 새벽까지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뚝 떨어지죠. 그리고 아침 돼서 6시 이후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저녁 되면 다시 슬슬 떨어지는.
이거를 보고 요 중간에 있는 것이 기온을 말하는 거다. 기억하면 너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온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상대 습도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고 이거 본 적 있다 이러면서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뭐야, 이 곡선은 도대체 뭐야? 이러면 안 돼요. 자, 이슬점은 거의 일정하다. 꼭 기억하세요. 이슬점 거의 일정하다. 기온은 새벽에 떨어졌다가 낮에 올라가는 거, 요거 시간을 보고 기온인 걸 금방 눈치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반대다. 기온하고 반대로, 기온이 떨어지면 상대 습도는 올라가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값의 변화가 있을 점이 가장 크게 아니지. 가장 작게 나타납니다. 일정하거든. 나머지들도 좀 공부해 주시고. 자, 18번 구름 생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생성도 똑같은 말을 다양하게 그냥 문제를 만들었어요. 자, 첫 번째, 공기가 상승해요. 무슨 이유에서? 그럼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단열 팽창이 쫙 펴져요. 뭉쳐있던 공기가 쫙쫙쫙쫙쫙 이렇게 펴져. 그런데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요. 열이 이동한 게 아닌데 얘네들은 부피만 커졌는데 기온이 하강합니다. 부피가 쫙 커지면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기온이 떨어졌다는 거는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든 거예요. 기온이 떨어진 거랑 똑같아. 정비례요. 포화 수증기량이 떨어져. 그러면은 공기 중에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별로 없어져. 그러면 응결이 일어나죠. 이슬점을 도달하면 이슬점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의 그 도달하는 딱 포화 수증기 일대가 이슬점이거든요. 그 곡선이랑 만나는 점이 이슬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상으로 또 온도가 떨어지면서 얘가 응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아, 너무 신기해. 재밌다.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거 3번인데 상승하는 가가요. 상승을 했어. 여기 나 부분에서 이슬점 도달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응결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가 높이에서 이제 단열 팽창을 했죠. 그랬을 때 이슬점으로 도달하는 거는 아직 아니야. 여기서 기온이 슬슬슬슬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에서 바로 단열 팽창 하자마자 포화 상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포화 상태는 좀 더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으로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구름 생성 과정을 순서 없이 막 그냥 순서 없이 했어요. 이제 공기 상승하는 게 먼저잖아요. 단열 팽창하고 그 다음에 응결 시작하지. 그래서 1번 틀렸고 기온이 낮아져야 되고 상대 습도가 낮아집니다. 아, 상대 습도가 높아져요. 미안해요. 포화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요?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상대 습도가 높아져. 그래서 머금을 수 있는 습도가 가득 차다 못해 나머지가 남아 흘러. 이제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릇이 작아진 거지, 사실은. 포화 수증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릇 자체가 작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남아 도는 것들이 응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뀐다. 그러면서 구름이 되고 구름대가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100만 개가 모여서 비로 주룩주룩 내린다. 그래서 응결이 시작될 때요. 딱 그 시작하는 그 지점이 이슬점입니다. 이슬점보다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응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포화 상태고 그렇습니다. 자, 생성 원리 요거는요. 이제 가압장치예요. 가압장치는 압력 높이는 거죠. 이거는 압력을 높이는 거. 압력 높일 때 어떻게 되냐? 단열 압축이 일어나요. 설명할게요. 기온이 상승합니다. 압축되면 아까 전에는 구름 생성될 때 어때요? 단열 팽창이 일어났지. 이거는 나입니다. 지금 가는요 반대예요. 단열 압축이 되면 반대로 기온이 상승하고 구름이 없어. 맑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나에서는 뚜껑을 열었네. 압력이 쫙 풀린 거예요. 쫙. 그럼 단열 팽창이 일어나가지고 기온이 하강하면서 구름 생성되니까 거기가 좀 뿌옇게 됩니다. 정답은
25번 하강이 떨어진다는 거죠. 기압이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고 뿌옇게 흐려지고. 자, 그다음 22번 구름 발생 실험 가압 장치 촉촉촉 해가지고 여기가 말끔해져. 말끔해져. 압축되면서 팽창이 일어나면 여기가 뿌해집니다. 뿌해져요.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머금을 수 있는 얘를 어떤 그릇에 비유했죠. 그래서 그릇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수증기가 남아 돌아 가지고 포화 수증기가 그릇이 작아져서 그게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상대 습도가 올라가면서 뭐 응결 일어나고 뿌얘지고 구름 생기고. 자, 23번 볼게요.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 만날 때 이동하는 공기가 산 타고 올라갈 저 외운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 리을은요. 좀 생각해 봐봐. 일부가 가열돼서 뜨끈하니까 일단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 기온이 뚝 떨어지고 뭐 이런 겁니다. 자, 리을은요. 기압이 높은 곳이 아니라 압력이죠. 기압은 압력입니다. 공기 중에 압력. 그게 낮은 곳에서 공기가 모여들면서 쭉 상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선 팽창하겠지만, 자, 24번에 보니까 저근형 구름, 뭔가 위로 솟아올랐죠? 충은형 구름 쫙 깔렸어. 그게 약간 해변 같은 느낌? 이렇게 됐어요. 자, 옳은 것은 디귿, 가는 나보다 공기가 상승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아이스크림 콘처럼 뾰족하게 위로 올라간 겁니다. 자, 기억 니은은 어때요? 적은형 구름이고 이건 지속적인 비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25번 안 하고 막 넘어가려고 그러고 구름하고 강수라는 거는 비가 오는 양을 말하는데 저위도 지방이 적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0도씨보다 높죠? 물방울이지 얼음 알갱이 아니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6번으로 갈게요. 자, 비가 내리는 원리.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물방울만 나와 있어. 이러면은 저위도에서 적도 부분, 이렇게 좀 따뜻한 온화한 지역에 있는 병합설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위도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원리를 설명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나 여기 딱 보니까 물방울도 있어. 여기 뭐 반짝반짝 이거 뭐야? 이거 얼음 알갱이잖아. 빙정설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에요. 얼음 알갱이의 수증기가 달라붙은 겁니다. 자, 28번. 우리나라 중위도 지방, 고위도 지방, 고위도 지방에서는 빙정설이죠. 우리나라 빙정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고요. 니은은 틀렸어요. 이제 이거는 병합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병합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 디귿만 맞습니다. 자, 아이고, 숨차게 달려왔네요. 자, 아주 잘했고요. 하나 남았나요? 하나 남았네. 끝난 줄 알았어. 혼자 되게 좋아했잖아. 자,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 수증기량. 우리 많이 했는데, 포화 상태로 만든다는 거는 포화 곡선으로 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온을 낮춰. A 공기가 원래 25도에 있었는데 15도로 딱 낮추면 이렇게 냉각시키면 여기 포화 곡선으로 여기로 가죠. 그러니까 기온을 낮추거나 아니면 수증기를 척척척척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20g까지 수증기를 더 추가로 9.4g을 추가하면 지금 실제 10.6밖에 없으니까 포화가 되려면 20g까지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하면 되고요. 상대 습도 A 공기 위로 쭉 올라가서 그 당시 25도씨일 때의 포화 수증기량은 20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0.6만 있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 100. 계산 안 해도 돼요. 10만 세우래요. 자, 이슬 점이 같은 거는 요게 파란색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B하고 C는 온도가 처음에 달랐지만 실제로는 수증기가 7.6만 있었던 거야. B하고 C는. 그러니까 실제 수증기량이 같았기 때문에 둘 다 왼쪽으로 쭈르륵 데리고 이동해서 밑으로 뚝 떨어서 온도를 딱 보니 10도. 이게 이슬 점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30번 상대습도 변화. 지금 원래 이슬점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 그치?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눈치채야 될 게 뭐예요? 여기 새벽 시간을 보죠. 이게 아침과 새벽 시간이잖아요. 이때 기온이 뚝 떨어져. 이거 기온이죠, 기온.
이거 알아야 돼요. 기온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상대 습도예요. 기온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요거 알아채야 됩니다. 자, 기온이 높아질 때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반대라고 했다. 기온이 높아질 때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왜?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진다. 포화 수증기량은 뭐라 그랬어요?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진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릇이 커지면 실제 수증기 국물이 조금 담겨 있다. 국그릇에 국물이 밑으로 찬찬하게 잠겨 있다고 쳐봐봐.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그릇을 언젠간 한번 그리려고 그랬는데 자 포화 수증기량이 뭐냐? 포화 수증기가 이렇게 커진 거, 그릇이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10g이 실제 수증기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밑으로 깔리는 거야. 상대적으로 얘는 50%인데 그릇이 커지면서 여기 실제 수증기량이 어떻게 바뀌어요? 30%밖에 안 된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지면 커지면 상대 습도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요거를 꼭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범위가 그것을 수증기를 담는 그릇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병합설, 빙정설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눈이 있나 없나? 눈이 있으면 빙정설이야. 알았지? 눈에 알갱이가 있으면 빙정설이야. 구름이 비슷한데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도로 파악하셔도 되고, 눈송이로 파악하셔도 되고, 영도씨.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물방울밖에 없잖아. 얼음이 있어야 돼. 이러면 빙정설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이거예요. 별거 없죠. 정답은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정지 하시고 잘 적어 가세요. 자, 요요 보자. 나 처음에 이거 보고 약간 기분 나쁠 뻔했는데 가만 보니까 1일차, 2일차, 3일차였어. 이런 그래프가 나와서 애들을 헷갈리게 세상에. 자, 이슬점이요. 거의 일정하죠. 하루 동안은 일정한데 조금씩 올라가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상대 습도랑 기온이 점점점 올라갔고요. 일단은 기온이 올라갔나요? 기온은 비슷하네. 상대 습도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뭔가 비가 오거나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면은 60쪽에 플러스 강에 있어요. 이게 왜 이슬점이 왜 올라갔나? 이슬점은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은데 왜 올라갔냐면 비가 온 거예요. 여기가 비온 3일차가 비온 날입니다. 어? 그리고 B는요, 중간 2일차에서는 비가 오기 직전인 거야. 얘는 맑은 날이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한 번 더 해주면 여기가 A 구간, B 구간, C 구간인 거예요. 왜 있을 점이 올라가서 여기서 맑았어. 그런데 조금 흐렸어. 흐렸다는 건 뭐예요? 실제 수증기량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기서는 비가 오고 이제 좀 떨어진 거죠. 비가 그쳤나 봐요. 자, 그런 개념이고 3번이 틀렸는데요. 비 오는 날은 공기 중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지겠죠. 당연하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운동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5번. 공기덩어리의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공기가 운동할 때 올라갔잖아. 지금 다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 뭐예요? 단열, 팽창, 기온, 하강,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 그릇이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렇게 좁아지고 상대 습도 올라가고 뭐 이런 느낌. 어, 상대 습도가 상대 습도가 잠깐만요. 그렇지, 올라가고. 뭐 상대 습도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음결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40도 구간이 빙정설이겠네요. 그래서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는 겁니다. 잘했고요. 자, 여기 이제, 진도 나가야지. 숨 좀 돌려야 돼. 일시 정지하고 물 좀 마시고, 조금 숨 좀 돌리고, 조금 기온을 가라앉혀 보세요.
자, 이제 안 어려워요. 남은 거는 얼마 없습니다. 학습지는 해야 되는데 학습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요. 자, 공기가 단위 넓이를 그려서 요런 면적이 있다. 여기에 힘이 작용해. 누르는 힘이 되겠죠.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하는 거. 그래서 예시도 보세요. 물을 담은 유리컵을 종이로 덮었어. 종이로 덮었는데 거꾸로 뒤집어도 이게 모든 방향에서 이게 이렇게 뒤집혀 있다 쳐봐. 근데 이렇게도 작용을 하지만 이것도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방향에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다 똑같이 돼서 쏟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쏟아질 때도 있어요.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실험도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지를 펼쳤어. 자로 들러 올리면 잘 안 올라온다? 자로 이렇게 당기면 올라올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펼쳐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펼쳐져 있다는 거 신문지가 쫙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여기였어. 근데 자로 요렇게만 요 부분만 힘을 주면 얘가 누르는 힘이 다 똑같거든. 그래서 한 부분만 올려가지고는 안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었어. 뚜껑을 닫고 얼음물에 바깥에 이제 얼음물이 있었어. 그럼 페트병이 찌그러져. 그러면은 모든 방향으로 페트병 그려요? 자, 아유, 페트병 그리면 이렇게 페트병이 있었는데 여기 따끈한 물을 넣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콜드 여기에다가 이제 콜드 수조에다가 또 콜드를 이렇게 넣었네. 이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차가운 물 쪽이 압력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 그때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압의 측정하러 가보도록 하죠. 토리첼리가 수를 이용해서 측정을 딱 해본 거예요. 기압. 공기 중에 압력을 딱 했더니 유리관에 이걸 넣었더니 순이 여기서 빨간색으로 여기 누르는 힘 있죠. 빨간색으로 누르는 힘 여기 하고요. 그다음 물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이 같아졌대요. 같아서 76cm 높이에서 딱 멈추고 얘가 쏟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요, 이거가 유리관의 굵기를 다르게 하거나 기울여도 굵기가 달라도 높이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압이 높아지면 높아지고, 당연하지. 기압이 높아지면 기둥 높이가 높아지고, 얘가 낮아지면 얘도 낮아지는 거예요. 기압이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누르는 힘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단위를 보면은 기압은 헥토파스칼이라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중간에 얘만 또 대문자네요. 그 다음에 센티미터? 아유,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리고 순 기둥 높이 76cm에 해당하는 힘이라고 하는데, 요 센티미터가 밀리미터로 바뀌면 숫자가 바뀌네. 요런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기둥 약 10cm의 압력이라고 하고, 10cm가 10m, 공기기둥으로 따지면 100km. 와, 기권의 높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와, 어렵네요. 약간 요거 좀 복잡한 듯. 자, 기압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자, 지구가 있었어. 지구가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기권이 이렇게 있죠. 1000km 대기권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봐봐.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간다고 쳐봐. 이렇게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퍼져. 공기가 퍼져. 그치? 여기가 더, 요 바깥쪽 세력이 범위가 넓잖아요. 밖에가 더 넓어진단 말이야. 이건 그림이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어마무시하게 넓어지니까 공기들이 쫙 퍼지는 거예요. 공기들이 퍼지면 기압이 낮아지죠. 공기들이 모여지지 않아서 공기 안에도 입자가 있어서 그래, 입자. 자,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양이 줄어든다. 측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좀 다르고 공기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재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공기 밀도는 높이가 이거 높이죠, 높이. 여기가 높이야. 높이가 이렇게 떨어질수록 밀도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밀도가 완전히 큰 거예요, 큰 거. 자,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아까 전에 지구 모양 그려주고 완전히 넓어지니까 공기들이 쫙 흩어져가지고 공기 입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아주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지 하시고 또 한 쪽 남았습니다. 자, 바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쉬웠던 게 중학교 1학년 때도 나오고요. 초등학교 때도 나왔어요. 자, 공기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평 이동합니다. 기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제 공기 입자들이 뭉쳐 있냐? 공기 입자들이 쫙 퍼져 있냐 이거죠. 고기압은 공기 알갱이들이 똘똘 뭉쳐진 거고 저기압은 공기들이 촤르륵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뭉쳐진 공기가 가벼운 비어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뭉쳐진 게 지들이 좁아. 막 좁게 있다가 고기압이 여기 있었어. 쫙 좁게 있었어. 그런데 여기가 저기압이 이렇게 있고 듬성듬성 있으면 이렇게 스르르 들어가겠지. 이렇게 스르르 들어가서 이쪽으로 탁 들어가겠지.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주세요. 수평으로 이동한대요. 자, 그리고 지표면에 가열과 냉각에 따른 온도 차이로 기압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압은 온도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차가운 공기는요, 공기들이 똘똘 뭉쳐요. 자,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기압이 낮아진다?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느슨하게 퍼져. 약간 사람도 그렇죠. 추우면 똘똘 뭉치잖아. 몸도 움츠러들고. 그리고 더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더운데 막 꽉 껴있고 이러지 않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바람은요, 고에서 저로 부는 거, 당연히 온도는 반대죠, 근데. 온도는 높은 데서가 아니죠. 온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러니까 차가운 쪽에서 온도는 온도로 따지면 차가운 데에서 따뜻한 쪽으로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그게 기압 변화랑 반대예요. 자,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이 당연히 강하겠죠. 이 그림은 정말 기억날 겁니다. 가열과 냉각 차이로, 자, 여기 내가 써놨어. 여기 고기압인 이유가 뭐야? 온도가 낮아서 그렇지. 온도가 낮아. 시원한 데서, 온도가 낮은 데서 시원해요. 지금 여름철에 바닷가 가보세요. 그 모래사장은 뜨거워 죽어요. 아주 거기 그냥 다 밟을 수가 없어. 아주 화상 입어요. 바다 들어가면 시원하죠. 그러니까 온도가 시원한 데서 뜨거운 쪽으로 요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차가운 쪽에서 출발한다니까 온도가 떨어 차가운 쪽에서 미지근한 데로. 여기서는 좀 바다는 가만히 있었어, 사실. 바다는요, 미지근해 중간 정도야. 그냥 밤 되면은 여름 바다는 사실 좀 미지근하긴 해요. 그런데 빨리 식는 편이라 여름까지는 아니고 한 가을이나 겨울로 가면요. 땅이 더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좀 이해해서 어떻게 되는지, 기온은 어떻게 되고, 기압은 어떻게 되는지, 기온과 기압이 반대라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륙 여름철이에요, 여름철. 여름이면 여기가 덥지, 그치? 여기 좀 시원한 거야. 여기가 시원해. 시원한 곳에서 더운 쪽으로 바람이 불어 제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에는 대륙이 얼어 죽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시원한 게 아니라 그냥 꽁꽁 얼었어. 그래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게 좀 달라요. 기온이 대륙이 덥고 여기는 해양이 좀 따뜻하고 겨울에 그나마 원래 저 해양 쪽은 온도가 중간이야. 그런데 기압은 반대. 기압이 반대라는 것 조금 봐주시고 해양에서 대륙으로, 대륙에서 해양으로 이거보다 뭐 화살표가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받아서 72, 74쪽 학습지 하세요. 자, 이번에도 페이지 73, 75 풀고 답지 줄게요. 답지 채점하시고 자, 프린트 복습 숙제 받아가세요. 그리고 저번에 내준 복습 숙제 있죠. 저번 숙제. 저번에 했던 복습 숙제는
답지로 채점합니다. 답지로 채점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쓰시고, 이름 쓰기. 알겠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알차게 잘했네요. 안녕, 안녕, 안녕.